소화기계통을 거쳐서 맨 먼저 도달하는 것이 체액 중에 아디플로이드 중에 어디냐면 플라즈마 쪽이죠. 그죠? 플라즈마에서 다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체액 세포 외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포 내로 물과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옮겨지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플라즈마에서 세포 간질, 세포 외액에서도 세포 간질,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어떤 힘이었죠? 1번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2번 오스매틱 프레셔. 뭐야, 객관식이 나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어떡해. 예진아, 눈에 뭐 들어갔어? 조주원이는 왜 나라고 그래? 뭐예요? 그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입니다.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그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1번.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파란색 옷 입고 1번 아니에요? 지금 객관식 문제 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들이 결국은 세포 바깥으로 나가고, 거기서는 이제 3초 현상에 의해서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포 간질에 있던, 인터스티얼 플루이드에 있던 노폐물들이 베뉴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결국 플라즈마로 다시 들어갈 때 필요한 힘은 1번 오스모틱 프레셔, 2번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3번 필트레이션. 뭐예요? 네, 오스매틱 프레셔라고 다련이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번을 좋아합니다. 채연. 2번 아니고 1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건 두 가지의 힘이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원칙적으로는 항상 어느 쪽으로 플라즈마에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쪽으로 항상 향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단 심장에 가까운 쪽일수록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세고요. 오세혈관에서는 2개, 그 다음에 베뉴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스매틱 프레셔는 항상 플라즈마 쪽으로 2개의 힘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플라즈마 쪽으로. 그래서 오스매틱 프레셔의 힘과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아테리올리에서는 물질 이동이 플라즈마에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캐필러리에서는 2개의 힘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되게 느리면서 물질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베뉴 쪽으로 가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약해지고 오스매틱 프레셔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노폐물들이 그대로 베뉴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돌아올 때 전부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일부 인터스티얼 플루이드가 남겨놓죠. 그 남겨놓은 일부는 림프에서 회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체액의 이동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데마가 생기지 않죠. 지금처럼 하면. 하지만 지금 얘기했던 이 힘의 불균형이 깨진다. 그러면 이데마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구역에서 단백질이 많은지 적은지, 단백질이 많다 적다, 개수가 많다 적다는 오스매틱 프레셔의 힘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고, 3개의 구역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세포 내, 그죠? 세포 내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이제 스탈링의 가설에 의해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까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양 물질을 갖다가 세포 내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포막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셀 멤브레인 혹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는 것은 두 개의 특이한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름을 좋아하는 부분도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지질,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질이었어요. 인지질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떤 성격이 있냐? 아주 작고 지질을 좋아하는 거, 리피드 좋아하는 거, 지질 좋아하는 거, 지용성.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하나 또 물.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자가 큰 거, 글루코스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특히 아이온, 전해질 아이온들 같은 경우는 통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뭘 만들어 놨다? 단백질을 만들어 놨다 얘기했죠. 근데 그 단백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단백질, 캐리어, 그다음에 채널, 혹은 게이트, 혹은 포어, 혹은 리퀴드 채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포어 혹은 리퀴드 채널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기생리에서 항상 열려 있는 게 소듐 혹은 나트륨 리퀴드 채널, 그다음에 포타슘 리퀴드 채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듐 혹은 나트륨 리퀴드 채널은요, 바깥의 농도가 제일 많은 플러스 인이 뭐였죠? 1번 소듐, 나트륨, 2번 포타슘, 칼륨. 뭐예요? 1번 맞습니다. 지원 1번.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 소듐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으로 아주 조금씩 그냥 자동으로 기어 들어와요. 하지만 이것들은 당연히 바깥으로 다시 돌려놔야 돼요. 농도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항상성이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많은 것은 당연히 칼륨, 포타슘이었고, 얘도 농도 차이에 의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바깥으로, 그죠? 세포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 근데 소듐만큼은 많이 못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이온들이 이동할 때는 일렉트로케미칼한 포스가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케미컬한 건 개수의 농도의 얘기고요. 일렉트리컬한 건 전하량의 차이예요. 전기적인 힘. 그죠? 그러면 소듐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게 편할까요? 포타슘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게 편할까요? 1번 소듐, 2번 포타슘. 역시 예, 지원 좋아요. 소듐이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농도 차도 세포 내로 들어오게 돼 있고 전기적인 힘도 세포 내가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띄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채널이 열리기만 하면 소듐은 어떻게 아주 막 기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소듐이 기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탈분급이라고 얘기했고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폴라리제이션. 그러면 폴라리제이션은 뭐예요? 폴라리제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포막을 경계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휴전선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분단돼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분단. 다른 극들이 마주보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극이라고 얘기해요. 폴라리제이션입니다. 그 폴라리제이션이 깨지는 거, 그걸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소듐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조금씩 플러스 상태로 바뀌는 걸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그 정도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필요한 두 개의 트랜스포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패시브 트랜스포트. 차이는 패시브는 뭘 사용하지 않아? ATP를 사용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ATP를 꼭 사용해야 돼.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패시브 트랜스포트는 크게 디퓨전과 오스모시스, 오스모틱 프레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디퓨전은 심플, 단백질이 필요 없는 거, 그다음에 단백질이 필요한 거, facilitated diffusion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이제 facilitated diffusion에 집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facilitation diffusion은 프로테인이 꼭 필요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고 에너지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을 여는 방법이 한 4, 5가지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화학 물질을 이용한다든지 볼티지의 변화를 이용한다든지 빛을 이용한다든지 사운드를 이용한다든지 소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탈분극을 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 겸 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마지막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가 되냐면 멤브레인이겠죠. 근데 앞쪽에서 멤브레인의 구조 이런 것들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트랜스포트 타입, 그 다음에 어떤 프로테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셀에 대한 얘기는 앞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인지질 리진축으로 되어 있다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지질 부분에 해당하는 다리, 팩틱 에시드에 해당하는 다리가 있고요. 사실 물에다가 우리가 식용유를 하나 딱 떨어뜨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물을 좋아하는 하이드로필릭한 머리 부분과 하이드로포빅한 다리 부분이 이렇게 물구나무 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세포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질 이동이 잘 되는 것들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것들은 왜 여기다가 단백질을 이렇게 박아놨는지 인테그럴하게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인테그랄, 그 다음에 페리퍼럴 프로테인, 인테그랄 프로테인이 있었고, 뭐 글루콜리피드들이 여기 세포막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과정, 디퓨전, 심플 디퓨전, 파실테이트 디퓨전. 큰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파실테이트 디퓨전은 에너지원이 필요 없는 확산이지만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얘도 힘은 뭐야? 농도 차이에서 물질 이동하는 겁니다. 오스모시스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스모틱 프레셔를 이용합니다. 얘는 용질의 솔루트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농도가 적은 쪽에서 농도가 큰 쪽, low concentration에서 high concentration에서 워터가 이동하는, 물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ATP가 꼭 필요한 거였고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직접 사용하는 애, ATP 아제를 직접 사용하는 애. 그 다음에 ATP 아제를 통해서 바깥의 소디움 농도를 겁나 많이 늘려놓고 그 힘을 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애. 그래서 세컨다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얘기했어요.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필트레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여과예요, 여과. 여러분 집에 정수기 하나씩 있죠? 네, 없어도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생수 사 먹으면 되지 뭐. 필트레이션은 그럼 앞전에 얘기했던 패시브와 액티브 트랜스포트 이 둘 중에 뭐에 들어갈까요?
1번 액티브 트랜스포트, 2번 패시브 트랜스포트. 1번, 2번이 바뀌었습니다. 필트레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정답은 나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플라즈마에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그랬죠. 하이드로스틱 디프레셔가 일종의 필트레이션이에요. 아니면 사구체와 보호막 주머니에서 여기서 걸러내는 거, 여과하는 거, 이것도 필트레이션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이 프레셔와 로우 프레셔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ATP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레셔라는 압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거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ATP를 쓰는 걸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선규 이해했어? 오케이. 민주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파고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물론 요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엑소사이토시스라는 게 있어요. 엑소는 뭔가를 바깥으로, 그죠? 사이토는 세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깥으로 세포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쉽게 우리말로 하면 토세포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세포막을 잘 통과 못하는, 우리가 세포 내로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물질도 필요하죠, 그죠? 세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단백질, 지질 이런 걸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큰 단백질 같은 건 그냥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세포막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내보내냐면 소포로 쌓아요. 베이지클이라는 세포막과 똑같은 성분, 인지질 축으로 싸가지고 얘를 바깥으로 팍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토세포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언제 그러냐면 신경 전달할 때 뉴로머스큘라 정션에서 신경 전달할 때 머스큘라 정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하고 근육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딱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틈이 있어요. 일종의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연접 부위예요. 이 부분에서 뉴론, 신경에서 근육 세포막까지 이제 탈공급되어 있는 액션 포텐셜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신경에서 근육까지 갈 때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로 트랜스미터를 사용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즉 화학 물질을 사용해요. 이때 뉴론에서 신경에서 내보내는 물질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예요.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아세틸과 콜린으로 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요거를 신경 뉴런의 말단에서 근육 쪽으로 뱉어내요. 그러면 이제 머슬셀의 멤브레인에 있는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아세틸콜린을 딱 받아요. 그러면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걔가 문을 촥 엽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 즉 라이강리가 붙어서
파실리테이션 디퓨전을 하는 단백질을 열었어. 채널을 열었어. 그럼 세포 바깥에 있는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 여기서 막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볼테이지에 의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디움의 양이 더 늘어나면서 스레숄드, 역치를 탁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스레숄드를 넘는 순간 액션 포텐셜, 활동 전압을 크게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을, 근육 세포막을 타고 얘들이 쭉 활성 전압, 활동 전압을 전달시키게 돼서 근육 세포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때 쓰는 엑소사이토시스가 있고요. 파고사이토시스나 피노사이토시스는 둘 다 엔도사이토시스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얘들은 엔도사이토시스에 포함되는 애들입니다. 그럼 차이는 뭐니? 파고가 뭐였어요? 파지가 뭐였어? 파지. 아파지아가 있었죠. 아파지아는 뭐였어요? 우리 의학영어 배울 때 아파지아. 삼킴 불능이었지, 그죠? 그죠? 그래서 A가 안 된다는 거고 파지아가 먹는 거였어. eat. 그 다음에 요거랑 헷갈리는 게 뭐가 있었냐면 아파시아가 있었죠. 아파시아는 실어증이었죠. 말 못하는 거, 실어증. 그래서 파고 혹은 파지 이거는 먹는다는 소리예요. 먹어 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대식 세포를 뭐라고 그래요? 마크로파지라고 얘기해요. 마크로파지. 마크로파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임재길이 왜 뜨냐? 임재길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화살표를 했다. 아무튼 마크로파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파고사이토시스예요. 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세포, 특히 백혈구가 마크로파지가 팍 싸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가수분해시켜버리는 거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피노사이토시스는 얘보다 뭔가 작아 보여요, 그죠? 얘는 큰 박테리아 같은 건 아닌데 아주 작은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죽거나 뭐 쓰레기가 있는데 너무 크진 않고 너무 작은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세포 외곽이랑 섞여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빨대처럼 해서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를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아주 작은 조각들을 한 번에 먹는 거. 그런 거는 피노사이토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엑소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는 에너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겠죠.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 거야. 필요합니다. 짝짝꿍, 짝짝꿍. 그래서, ATP가 필요한 것, 액티브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이런 엑소사이토시스나 파고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 같은 것들이 ATP를 꼭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심플 디퓨전에는 이미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여러 에너지가 아주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건 두 개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하이 콘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디퓨전이 일어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facilitation diffusion이에요. facilitated diffusion은 꼭 뭐가 필요해? 얘는 프로테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테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받아서 닫고 열고, 받아서 닫고 열고, carrier. 그 다음에 열고 닫고, 오픈 크로스, 채널, 혹은 게이트, 그 다음에 항상 열려 있는 거 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facilitated diffusion은요, 프로테인이 꼭 필요한데 여는 방법이 다양해요. 여는 방법이. 그래서 얘들 게이트라 얘기하고 여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 대표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강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케미컬, 화학 물질, 혹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될 게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아요, 아주. 그 다음, 메케니컬한 게이트 아이온 채널은 주로 우리가 사운드,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헤어셀이라고 이렇게 선모가 있는 셀을 흔들어요. 사운드가 세게 흔들리면 많이 흔들리겠죠. 그럼 전기적인 신호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살짝 얘기하면 살짝 흔들리죠. 이 소리는 안 들리죠. 안 들리지. 이런 섬세한 표현은 안 되는구나. 마이크가 안 좋아서. 아무튼 잘 들리니? 미안. 안 들리는 줄 알고. 이런 사운드 같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터리 시스템에서 듣는 헤어셀을 흔드는 건 메케니컬한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기계적인 힘 중에서도 우리가 그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이론들을 또 도입을 합니다. 마사지나 초음파들이 압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압력들이 세포막에 메케니컬하게 움직이는 게이트를 열려서 이온들의 이동을 도와준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케니컬한 것은 물론 사운드에 의해서 청각에 작용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마사지나 운동 치료를 할 때 어떤 손의 힘에 의해서 세포 내에 막에 있는 이 메케니컬한 게이트 아이온 채널을 갖다가 조절한다는 이론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볼테지드 게이트 채널이에요. 볼테지드 게이트 채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소디움, 볼테지드 게이트 채널, 그 다음에 포타슘.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소디움, 볼테지 게이티드 채널, 포타슘, 볼테지 게이티드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앞전에서 라이강드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다른 애들, 아세틸콜린이 아닌 다른 애들이 만약에 아세틸콜린 리스터라면 다른 애들이 뭐 가바,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들이 와서 아무리 부착시키려고 해도 얘들은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꼭 열쇠처럼 생겼어요. 그 열쇠에만 맞아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미컬한 건 그런 특징이 있고요. 볼테지 게이트 채널도 마찬가지로 프로테인을 이용해야 되지만 얘는 문 여는 방법이 볼티지의 변화예요. 볼티지의 변화.
원래 기본적으로 세포는 여러 가지마다 다 틀리겠지만 한 마이너스 90mV 정도, 마이너스 90mV 혹은 뭐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세포 외와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소듐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마이너스 70mV였던 게 조금 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80 쪽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50 쪽으로 갈까요?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뭐 70이 안정막 상태의 전화라고 생각하면, 안정 상태라면 당연히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까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런 게 바로 탈분극이에요. 그리고 스레이숄드 역치라는 것은 세포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평균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안정 상태인데 얘들이 좀 더 플러스 상태가 되는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68 딱 되면 소듐이 많이 들어왔다 생각해서 탈분극이 됐네 하면서 볼테이지 게이트 채널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르르르르르 열리게 되는, 한 번에 짱 열리고 짱 닫히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여러 개가 열리면서 점점 좀 더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역시 만약에 마이너스 70이 안정막 상태의 전인데 마이너스 20이 역치 스레이숄더라 치면 얘는 20까지만 딱 올라오게 되면요, 액션 포텐셜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역치에 도달하지 않았어. 20이 역치인데 21까지 갔어요. 디폴라리제이션이, 탈분극이. 그러면 흥분을 안 해요. 이 세포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화를 내는데 역치가 하나씩은 다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애들 이제 남자애들 둘이 초등학생 둘인데 이제 막 장난하고 떠들고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저한테 역치가 딱 있어요. 역치는 3번이에요. 그만하지. 그만해. 끝까지 하면 이제 흥분을 안 해요. 하지만 그만하지. 그만해. 안 할래. 그럼 이제 역치가 흥분해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액션 포텐셜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역치예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all or none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실무율이야. 역치에 도달하면 흥분하는 거고 역치에 도달을 안 하면 그냥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역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연필 정도로 제 피부를 딱 눈 감고 딱 됐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느낄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촉감을 담당하는 세포가 이 정도의 압력으로 뭐였던 거야? 탈분극이 돼서 내가 만지고 있구나 느낀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얇은 거, 뭐 이렇게 머리카락을 제가 뽑았어. 머리카락을 갖고 찔렀어요. 느낌이 안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역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니? 이 스레숄더라는 건 우리한테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중추신경 환자분들이 헤미프레이저 반마비온 쪽에 감각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많은 감각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 정도의 터치로 감각이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센 터치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감각을 더 자극시켜주는 거죠. 근육을 잡고 흔들어준다든지, 그죠? 아니 음식을 계속 만들어준다든지. 그럼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은 센소리가 인풋이 되겠죠. 그러면서 칼분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기생리 시간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볼테이지 게이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게이트드 아이온 채널은
사운드처럼 어디에서만 있는 거냐면 눈, 시각하고 관계된 채널이에요. 피치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인을 여는 게이트를 여는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게이트 채널은 어디서 제일 중요하니? 전기생리, 즉 신경 전달할 때, 그죠? 근육을 수축하거나 혹은 시냅스 상에서 뉴로머스큘라 정시한 시냅스에서 전달할 때 아니면 뉴런과 뉴런끼리 전달할 때도 필요합니다. 근육과 모습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라이간드입니다. 파실리테이티드 디퓨전의 대표적인 라이강드예요. 라이강드는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 화학 물질, 많은 채널들이 이거로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지? 잠깐만, 누가 주석 달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 라이강드는 그냥 케미컬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라이강드에 따라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꽉 맞는 라이강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강드인데 이런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화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아세틸콜린 하면 아세틸콜린으로 열리는 건데 리셉터의 종류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애가. 그래서 아세틸콜린 리셉터는요. 얘가 아세틸콜린 리셉터인데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니코티너직 혹은 뭐 무스카린너직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니코티너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담배에 보면 니코틴처럼 생긴 건데 얘들이 니코틴이 들어와도 열려요. 무스카린은 이제 버섯에 있는 성분인데 무스카린이 성분 들어오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키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제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약성 물질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강들은 케미컬인데 신경전달,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많이 작용하고 이 라이강드로 작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세티콜린이라는 애가 있다. 얘는 소디움을 갖다가 세포 내로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로머스큘라 정션에서 신경 전달, 펄스를 전달할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페스페이트라고 CAMP라는 거 있는데 얘는 세포 내에서 뭐 냄새나 빛 같은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전달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살짝 넘어가서 상관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케니컬한 거는 주로 사운드 웨이브, 음파 같은 것들이요. 우리 그 달팽이관에 있는 달팽이 같은 실리아, 헤어셀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들을 움직이게끔, 구부려지게끔 하는 거예요. 음파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채널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기계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졌냐 그걸 전기신호로 사운드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우리 뇌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소리의 강약을 우리가 파악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여기도 있고 또 어디 다른 우리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이제 다른 우리 몸에 있는 그 귀 말고도 우리 피부나 이런 데에 있는 세포들도 이런 작용을 해서 마사지나 이런 것들 할 때 세포막을 연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볼테이지드 게이트 채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차지예요, 차지. 결국 볼트가 문을 여는 키로 작용하는 겁니다. 주로 뉴런, 머슬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많아요. 그리고 뭐 그랜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뉴런, 머슬, 그랜드 셀들이 다 뭐냐면 다 흥분 잘하는 애들이에요. excitable 하는 애들. 셀들이에요. excitable 한 셀들이라는 것은 얘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액션 포텐셜, 활동전압. 활동전압을 만들어내려면 역치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려면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 내외의 전해질 이론의 균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길 바래요. 그게 항상성이거든요. 그걸 깨지게 되면 다른 생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깨진 게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 항상성이 깨지게 돼서 결국 디지즈로 가는 겁니다. 힘들죠? 이 칠판에서 쓰는 거, 뭐 하는 거, 그냥 말하는 거. 예진이 힘들지 않아? 아니, 나만 힘들나? 혼자 떠들라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아, 지금 용어를 조금씩 정리할게요. 전기생리학 용어인데, 디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그냥 마주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 경계선이거든요. 세포막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그죠? 세포 안에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세포 바깥에 플러스 이온들이 분포해요. 지금 얘들을 통과시켜줄 문이 없죠? 단백질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분국 상태예요. 분국 상태. 하지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 통일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단백질 채널이 뽕 생겼어요. 문이 만들어진 거죠. 대박 통일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얘는 소듐만 들어보낼 수 있는 문이에요. 열리면 소듐이 세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겠죠. 그죠? 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죠. 여기 얘는 뭐 포타슘만 내보내는 문이에요. 포타슘. 그래서 소듐만 내보내는 문이 열리면 소듐이 농도 차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무지하게 밀려 들어올 거고요. 무지하게 많이 밀려 들어올 거고요. 무지하게 많이 밀려 들어올 거고요. 소듐이. 하지만 여기 포타슘 문이 열리게 되면 아주 조금 나갈 거예요. 조금 여기서까지 이렇게 밀려 나갈 거예요. 포타슘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나갈 겁니다. 조금만. 디폴라리제이션, 폴라리제이션 이해했죠? 오케이. 민주 이해했어?
오케이. 이게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reshold. 우리말로 하면 역치라고 그랬어요. 역치. 사실 스레숄더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거예요. 흥분성 세포들이. 모든 세포들이 액션 포텐셜을 갖는다. 맞아, 틀려요? 기다리겠어. 그래요. 상준이 땡큐. 모든 세포들이 액션 포텐셜 활동 전압을 갖는 건 아니에요. 흥분성, 엑사이터블한 셀들만 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은 resting, 제가 쓸게요. resting membrane potential, 즉 RMP라고 얘기해요. RMP. 안정막 전이를 갖는다. 얘는 맞아요, 틀려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resting membrane potential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O예요. O.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레스팅 멤브레인 안전막 상태의 전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세포 내외의 이온의 농도 차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는 세포들도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항상 모든 액션 포텐셜이 끝나고 활동전을 만들어 놓으면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상태, 안전한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 제일 많이 기여하는 이온이 뭐냐면 알고 계세요? 포타슘 이온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알아도 상관없어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로 돌아올 때 가장 기여를 크게 많이 하는 게 바로 포타슘이다. 그 다음에 액션 포텐셜을 만들 때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은 소디움입니다. 물론 포타슘하고 협업을 해야겠지만 스레숄드까지 역치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거는 소디움이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전기 치료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이 안정막 전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수의사가 소의 피부 쪽에 절개를 해갖고 외과 수술을 하는 거예요. 뭔가 떼내려고. 근데 마취제를 안 쓰는 거예요. 전기를 딱 꽂아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칼로 쭉 피가 쭉 나와. 근데 소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을 찢었는데. 그래서 이야, 피부가 겁나 두껍구나. 수구레가 겁나 두껍구나. 수구레라고 알아요? 수구레 이거 말고 수구리 말고 이 국밥이 유명한 동네 있는데 충청도 사는 사람 수구레 국밥 들어보셨어요? 먹어봤어요? 소 껍데기 국밥 수구레. 충청도 사람 없어? 실망. 아무튼 거기서 어떤 걸 이용을 했냐면요. 아까 제가 일반적인 세포가 만약에 마이너스 70mV의 안정막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갖는다 치고 얘의 디폴라이제이션 역치 스레셜드가 마이너스 20이라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20 상태로 디폴라이제이션이 되면 탈분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70의 이 안정막 상태의 전위를 밑으로 더 낮춰버리면 아래로 마이너스 90,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미리볼트까지 안정막 상태의 전위를 낮춰놓게 되면 스레이홀드까지 마이너스 20까지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겠죠. 그죠? 탈부극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70에서 20까지는 요만큼 파이밖에 안 돼. 그거는 뭐냐면 살짝만 건드려도 얘가 흥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 이만큼 마이너스 100, 200까지 낮춰놓게 되면 안정막 상태의 전위는 스레이홀드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소듐이 많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세포 바깥에서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이걸 스레시홀드까지의 이 거리를 넓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돼?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시간을 더 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길게 만들어 놓는 거,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디폴라리제이션은 마이너스 70에서 스레시홀드까지 가까워지는 과정을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70에서 점점 스레시홀드보다 멀어지는 거,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이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하이퍼 폴라리제이션. 과분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스레시홀드 폴라리제이션, 디폴라리제이션, 하이퍼 폴라리제이션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예요. 우리 눈에 레티나라고 들어봤죠? 망막, 눈에. 레티나 들어봤죠? 레티나, 망막. 여러분 뭐 핸드폰에 보면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망막처럼 이렇게 레티나라는 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빛과 색깔을 구분하는데 그 세포가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로드셀과 콘셀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로드셀, 콘셀이라고 하는데 로드셀은 어둡고 빛을 감지하는 거예요. 라이트, 로드셀. 콘은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콘은 뭐 하는 거냐면 컬러를 구분하는 거예요. 컬러. 여러분들이 밤중에 아주 빛이 하나도 없어. 그러는데 명암은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컨셀은 작동을 안 하고요. 로드셀이 빛의 양을 가지고 윤곽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레티나에는 빛을 감지하는 리셉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테놀립신이라는 말 그대로 단백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채널 단백질이 있어요. 요거를 다른 단백질 이름으로 로놉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놉신은 옵신하고 레티널이라는 애가 부착돼서 만들어 놓은 게 로놉신이에요. 그럼 로놉신이 뭐 하는 거니? 말 그대로 로놉신이 빛이 있을 때 빛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방출하는 거예요. 하이드로젠 이온을 있죠? 프로톤 하이드로젠 이온을 들어오게끔 열어서 탈분극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까 뭐였냐면 소듐 이온이었죠. 그죠? 하지만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은 빛을 딱 받게 되면 문을 열어서 하이드로젠 이온, 다른 말로 프로톤, 얘를 세포 내로 들려보내서 탈분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나 빛 받았어, 색깔 봤어, 모양을 봤다 하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우리
비타민 특히 A가 뭐하고 관련돼 있다고 얘기해요? 라이트 블라인드니스, 야맹증이라고 있었죠. 생각나시죠? 야맹증. 주한이 똑똑해. 너 이과니? 이 로놉신, 옵신하고 레티널이라는 성분으로 로놉신이라는 게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빛을 받게 되면 레티놀과 옵신으로 다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타민 A를 사용해갖고 레티놀을 만들어서 로놉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결국은 레티놀의 성분이 되고, 그죠? 레티놀이 결국 로놉신이 되니까 비타민 A가 빛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A가 없으면 레티놀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놉신이 잘 작동을 못해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도 어때요? 탈분극을 못 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맹증이 생기는 거겠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왜 눈에 좋은 것들 많잖아. 그게 다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에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 비타민 A로 얘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비타민 A를 만드는 전구 물질이 뭐 있어요? 여러분, 눈 안 좋은 사람들은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먹죠? 혹은 베타카로틴. 그런 것들이 다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에요. 전 단계 물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영양제에 보면 루테인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눈에 좋은 거야. 결국 비타민 A를 만드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눈 다 좋구나. 나는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들리고 지금 다 그래. 예진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루테인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먹는 영양제 중에? 진짜 눈에 좋은 거 영양제 아무도 안 먹어요? 다련이 안 먹니? 안 먹는구나. 예지는 건강 보조식품 하나도 안 먹냐? 비타민도 안 먹냐? 되게 서운하네. 서운아, 너는 먹니? 동환이. 그래, 창준이 뭐 먹니? 창준이 뭐 먹는데? 영양제 안 먹어? 비타민제? 루테인 먹잖아, 봐. 나오잖아. 루테인이 결국 비타민 A에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했네. 그래서 레티날 성분에서 옵신과 다시 만나서 로놉신이라는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차이점, 다른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애들은 소디움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디폴라이제이션 되는데,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은 뭐가? 하이드로젠 이온의 채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탈분극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프로톤이라고도 하고, 혹은 우리가 이것만 읽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수소 이온이라고도 얘기하죠? 하이드로젠 이온. 둘 다 맞게 써요. 보통은 이제 화학 얘기할 때는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소를 프로톤이라고도 얘기해요. 프로톤은 그냥 사전을 찾으면 그냥 양성자예요, 양성자. 양성자인데, 하이드로젠 이온이 수소가 1이잖아요, 그죠? 화학기, 그죠? 전자가 없이 양성자만 있는 애잖아, 그죠? 그래서 프로톤이라는 말과 하이드로젠 이온이 같이 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각에서는 라이트 게이트 신호를 사용한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별 필요 없는 얘기에 상관없어요. 일부 친수성 오르가닉 유기 분자들 슈가 같은 것들은
파실리테이션 디퓨전에 의해서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셀렉티브한 콕 집어서 셀렉티브 혹은 세미 퍼미어빌리티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스모시스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결국 오스모시스는 3초 현상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오스모시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오스매틱 프레셔가 필요한 거고 오스매틱 프레셔는 농도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농도가 적은 곳에서 고농도로 보낼 때 물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쵸?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막이 필요하죠. 막. 그죠? 그다음에 액티브 트랜스포트는요. 액티브 트랜스포트 아주 스페시픽하고요. 프로테인 채널의 농도차를 이기면서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농도차에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죠. 원래 고농도에 저농도로 보내는데 이걸 깨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무조건 보내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르가니즘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영양 성분의 거의 3분의 1, 에너지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ATP의 3분의 1을 이걸 하는데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액티브 트랜스포트. 그 중에서도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 돌리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펌프 돌리는 데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생리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트랜스포트 두 가지가 있다. 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트하고 인다이렉트 혹은 세컨다리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ATP 아제가 붙는 것들, ATP를 바로 쓰는 것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대부분의 세포에서 살아있는 세포에서 세포막이 부풀어 오르게 터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원래는 소디움 포타슘 리퀴드 채널이 있어가지고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포타슘이 세포 바깥으로 조금씩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균형이 깨져.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 얘를 돌려가지고 항상 소디움이 세포 바깥에 많게 포타슘은 세포 안에 많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통 포타슘이 농도가 세포 내에 이만큼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요. 세포 안에 포타슘이 세포 밖보다 20배나 많고, 소디움은 세포 바깥에보다 10배 정도 더 적어요. 세포 내에. 그걸 농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ATP 아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포타슘과 하이드로젠 이온을 교환시켜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칼슘 ATP아제는요. 우리 세포 안에 칼슘이 들어있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칼슘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소듐 포타슘 ATP 아제 같은 경우는 세포 바깥으로 소듐을 몇 개 내보낸다고? 3개 내보내고 세포 안으로 포타슘을 2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개수 차이에 의해서 이 소듐은 항상 누굴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을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그래서 오스모틱 밸런스를 유지시키는데 소듐이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어때요? 물이 막 땡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indirect active transport는요,
소디움, 포타슘, ATP, 아제가 만들어낸 소디움 농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소디움 농도. 세포 바깥에 많은 소디움 농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심포트, 안티포트인데 심포트는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안티포트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 육모세포에서 세포 바깥에 많은 소디움을 이용해서 글루코스가 붙어서 소장 육모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심포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에 많은 칼슘을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 소디움의 농도는 소디움은 안으로 들어오고 칼슘은 바깥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칼슘은 바깥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소디움은 안으로 들어오고 칼슘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또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뷰 다시 하고 25강으로 갈 겁니다. 25강 바디 플루이드 그다음에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로 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 강의가 또 있어가지고 바로 연장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은 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